40대 주부가 7살짜리 친딸을 때려 죽인 뒤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알려졌습니다. 목사 부부의 여중생 딸 살해 사건에 이어 충격적인 아동 폭행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네, 거듭되는 아동 폭행 사망 사건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이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진 경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초등학생 장기 결석 학생에 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그 방임 혐의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일단 체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박모 씨에게 첫째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 행방이 없으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 부분을 추궁을 했는데 최초에는 놀이터에서 사라졌다, 뭐 어디 종교시설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계속 횡설설하면서 앞뒤 안 맞는 진술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충격적으로 5년 전에 큰아이를 학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걸 결국 경기도 인근 광주 부근의 야산에 이제 아이를 사체를 이제 매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경찰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야산에 묻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범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 박모 씨가 이 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좀 비묘한 동거를 했어요. 자기의 대학 동창과 대학 동창 외에 또 집주인 그렇게 해서 총 36명 아이 4명이 동거를 했는데 그 중에 자기 지인인 친구인 백모 씨하고 집주인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언니까지 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어제 결국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아이의 사체를 오후 5시쯤 발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회장님은 아동학대 예방에 계속해서 힘쓰고 계신데 이번 사건 참 참담한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사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는 이유는 물론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인륜을 어기는 그런 나쁜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옆에서 그 아이를 좀 도와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신고를 해서 생명을 막아줘야 할 친지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암매장을 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다행히 우리가 이제 부천 사건 이래로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많이 해서 합동조사연 반도 구성해가지고 초등학교에만도 지금 이제 그런 장기 결석 아이들이 한 220명 된다 그러죠. 이번 아이도 그 건으로 이렇게 참 발견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네. 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제 이 백골 상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글쎄요, 정확한 사인 규명이 가능할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사망한 시기가 2011년 10월 26일이라고 일단 진술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지금 4, 5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사체를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 내용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했고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구태여 이 아이를 암매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이 됐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될 때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네. 나머지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사체 유기나 은닉 혐의로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학대 가담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네. 이번에 학대 과정에서 일단 다 이 박모 씨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집주인 이 씨가 훈육을 그 정도 해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최초에 이 아이의 훈육 목적으로 이제 회초리를 때렸다고 하는 게 집안 가구를 좀 훼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훈육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학대 과정이나 넓게 나가서 이제 사망하는 과정까지 이 나머지 같이 기묘하게 동거했던 친구 백모 씨나 이 집주인 이모 씨가 이 학대 넘어선 부분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진술 증거입니다. 지금 어쨌건 다 구속이 돼서 개별적으로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네네. 맞추진 못해요. 네. 그러면 일단 분리해서 다 신문을 하고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양쪽 진술이 안 맞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대질하다 보면 진술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체를 통해서 부검해서 무언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진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된 이유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을 하게 되면서거든요. 이렇게 가정의 불화가 뭔가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부 간의
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무슨 이런 문제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갈등을 가지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별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때려 죽인 그 어머니가 물론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그것이 자녀에게 투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녀가 이 부부 사이에 어떤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통계에 의하면 뭐 2014년도에 전체 아동학대의 그 가해 부모들의 35%가 한 가정 부모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부자 가정이 한 18%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모자 가정이 한 14% 정도 된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버리듯이 연창 부르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양육 부담도 있겠죠. 네. 부모가 같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홀로 키우다 보면 그만큼 뭐 그렇습니다. 부담감, 스트레스가 네.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네. 이 자식은 내 소유다 이런 가치관도 좀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요. 네. 그 우리 그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그 유엔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고 엄연히 아동도 이제 인격을 가진 어떤 독립 인격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저 자기 뭐 내 아이 내 때리는데 네 뭐 관심 있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네네. 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5년이나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처벌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나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예상되는 죄명은요. 일단은 상해치사 혹은 학대치사하고 아이 사체를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 유기죄까지 지금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체 부검하고 진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약한 아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사체까지 훼손을 하고 매장을 한 경우엔 당연히 형량이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나 통상적인 살인죄하고 양형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데 보면 원래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이제 부모나 뭐 이렇게 위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존속 살해죄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데 비속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아, 그런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약한 존재가 아이들이고 아이들한테 부모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항도 할 수 없고 정말 완벽하게 제압된 상태에서 이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속살해죄라는 그 법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네.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굉장히 상향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해외에는 아이가 이렇게 학대해서 사망하면 거의 대부분 무기징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살인죄 규정이 적용돼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10년에서 15년형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결을. 그러니까 원래 법하고 상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기계적인 양형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식에 좀 벗어나는 그런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네. 법원에서 좀 참작을 해서 아, 예. 좀 양형 기준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비속 살해에 대한 가중 규정이 없었던 글쎄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비속을 살해하는 거에 대해서 예. 특별히 가중할 이유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네. 규정 자체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아. 우리나라가 존속살해죄라고 해서 특별하게 존속을 처벌하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뿐인데. 존속 살해 규정도 우리나라에 어떤 좀 네, 특이한 그렇죠. 규정이 그래서 이게 있군요. 위헌 법률 심판까지 가고 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부분 우리나라 이제 도덕적 관념상 존속살해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건 필요하다는 걸로 인정이 돼서 지금 규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비속살해죄를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양형 기준을 보면 5년 이상 무기 혹은 사형이기 때문에 네네. 이 폭이 넓잖아요. 아, 그럼 양형 네. 기준 자체를 상향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지금 규정을 바꾸자도 충분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또 참 또 걱정스러운 게 이 아동 학대가 이제 대물림되는 경우가 네, 또 그렇습니다. 많다고 예.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계해 보면 2014년도에 만 27건의 아동 학대 사례가 이제 판정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해자의 81.9%가 부모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요즘에 뭐 계속 그 사건화되는 그 가해자는 이제 계모들이 많은데 사실 계모는 전체 2.4%밖에 안 되고요. 친아버지가 54%고요. 친어머니가 35%니까 거의 친부모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군요. 보죠.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4년 동안 그 은폐했던 부천 사건처럼
우리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에서 요즘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어린 시절의 과거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에 학대나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 어린이가 그다음에 성장하면 반드시 85% 이상이 배우자 폭력과 아동 학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하면 다시 자녀들을 또 학대하는,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딸도 참 걱정이 네, 그렇죠. 됩니다. 이제 친권은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하는 특례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는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제 친권 상실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법원에서 대부분 받아주는데요. 최근에 이게 아직 유무죄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친권을 일단 정지시킬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사실 몇 년 동안 이 아이들이랑 굉장히 수소문해서 열심히 찾았더라고요. 네. 근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주소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전을 해놨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에게 만약에 아이들을 이 아이 작은 아이를 돌볼 만한 능력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냥 친권을 계속 행사해도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돌보는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아동 보호기관을 통해서 네. 아이를 좀 일단은 정신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치료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엄마와 관련해서는 친권은 자동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 학대를 당한 이 아이들의 경우 뭐 사후 관리나 치료는 어떻게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게 그 징후가 굉장히 후유증이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게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말이죠.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지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듯이 어린 때 뭐 신체적, 정서적 이런 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치 않고 여러 가지 충격이 사회에 클것 대한 같거든요. 증오를 네. 느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젠 법과 제도가 보면은 많이 완비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6개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있어서요. 누군가가 112로 신고만 해주면 즉각적으로 그 아이 밤 24시간 언제든지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데려다가 네. 학대받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병원에 치료도 하고 또 아. 그 아이를 가정에 보낼 수 없다고 할 때는 그 일시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 제도나 이 서비스가 잘 돼 있는데 국민적 신고 의식이 없어서 낮아서 우리가 정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간혹 이제 부모에게 또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또 있다고 대체로 하던데요. 보면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이는요, 어린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이 가정으로 복귀시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한 90% 이상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부모를 우리가 이제 네. 법적으로는 무슨 뭐 수강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명령이 있고 또 접근 금지 명령도 있고 그러고 또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 아동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다시 이제 합치는데 문제는 재학대가 또 많아요. 재학대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갔으면 이게 부모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아이를 잘 학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재학대 발생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만약에 취약을 거부하거나 뭐 장기 결석을 해도 지금 교육 당국이 나서서 뭔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어찌 됐든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게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이가 일주일 이상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출석 독려장을 보냅니다. 아이를 학교 빨리 내보내세요. 그렇게 몇 번 보내다가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마는 거예요. 지금 예. 보면. 네네. 그 원래는 이제 당연히 뭐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뭐 실제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돌이켜 보면 외국은 일주일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학교로. 네네. 학부모가 직접 나오라고. 네. 그럴 때 만약에 학부모가 거부를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게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 의무는 굉장히 많이 부과해 놨어요. 뭐 학교 네.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치원이라든지 교사도 전부 다 학대 관련 신고 의무자로 해놨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신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찰 공권력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적인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만약에 뭐 해외에서 실행이 전혀 안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자는 거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이 빨리 개입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요즘에 아동학대 범죄가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법률이나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어떤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 또 아동 양육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좀 그 공교육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그 아동 학대가 없어질 것 같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게 전 시민들이요. 네. 112 신고만 하면 네.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린다는 걸 알고 그냥 신고만 해주면 아. 되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이 다 보호해요. 네네.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저 뭐 밤 12시고 좋고 그냥 주소하고 예. 그다음에 알리면서 112 전화만 해주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각 개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교육과 그다음에 아동 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 예. 시민 의식이 제고돼야만 근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가정 일이다 보니까 신고를 좀 그렇습니다. 꺼려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네. 법이 엄격하게 그 보호를 해줘요. 아. 그리고 만약에 신고한 사람을 또 그 비밀을 누가 폭로하면 그 사람도 이제 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112 신고 아주 쉽습니다. 네, 전화보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 않습니다. 예, 네.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